가정 상담 드리려고요. 네. 네, 제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요. 제가 직장 다닌다고 이제 대전에서 직장을 다녔는데 아이 둘을 논산 시댁에 맡겼었어요. 그래서 큰애가 아들이 8살 입학할 때 대전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랬는데 이상하게 아이가 제 주말에만 봤는데 아들이 좀 이상하게 어려서부터 좀 뭐라 그러죠? 빼딱하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근데 그때는 저도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또 떼어놀 때는 뭐 장난감만 많이 사주고 그렇게 하다 8살에 데리고 왔는데 이제 돌보시는 분도 없이 아들하고 딸하고 같이 이제 놔뒀더니 그리고 작은 애가 여자인데 걔가 이쁘더라고요. 품 안에 폭 안기는 게 아들은 벌써 초등학교 1학년인데 막 이렇게 뻗팅기고 어딘가 삐딱한 게 그래서 남편이랑 제가 딸을 더 이뻐했어요. 이뻐했는데 알고 보니까 딸을 굉장히 괴롭혔더라고요. 근데 때리고 막 이렇게 묶어놓고 그 정도까지 했는데 저희 부부가 너무 무감각해가지고 내 딸이 오빠가 때리고 맨날 뭐 힘들게 한다고 그러는데 애기가 엄마 오빠가 때린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이렇게 막 피부에 와서 닿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 동생이 때리면 안 된다 이 정도로 했는데 이제 한 고등학교 대학교 때도 보니까 그때는 정말 그게 제 눈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아들이 막 딸을 굉장히 그러니까 막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하면서 딸을 괴롭힌 걸 몇 년 봤는데 그때 이제 남편은 또 어디 다른 지역에 가서 뭐 사업한다고 집에 좀 없었고 근데 제가 감당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들한테 이렇게 말로 해도요. 그런 세월을 보냈는데 굉장히 딸이 착하고 이쁘기만 하고 정말 시키면 말을 다 듣고 너무 따뜻한 애고 친척 간에도 근데 이제 지금 대학교 가면서 이제 천주교 복사까지 아기 때 다 썼는데 싫다고 개신교 또 재단 대학을 가더니 개신교 쪽으로 넘어갔어요. 막 넘어가가지고 이제 저희 부부 마음에 안 들게 그러더니 이제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서 막 자기 그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고 저한테 이제 그냥 저는 이렇게 다 지나가는 걸로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 가슴에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갖고 상담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제 상담도 다니면서 막 애가 돌변해갖고 막 그 착하던 애가 막 엄마 아빠를 공격을 하고 퍼붓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가 그렇게 힘들고 지가 말을 할 때 그러니까 부모가 무슨 역할을 했느냐 그러면서요. 그래가지고 지금 29살이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이에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걔를 받아줘야 되나. 그래서 제가 상담 그 선생님을 한 2번 가가지고 그리고 또 개신교 상담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지가 이제 개신교로 갔으니까 이렇게 저는 신부님이나 수녀님께 상담을 받아봐라 했는데 부모님이 천주교 다니면서 저를 못 지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천주교 상담 받기 싫다 그러면서 지가 찾아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상담 선생님인데 아이가 이렇게 돌변해갖고 이렇게 상담을 이끌어 주시나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 상담한다 그러고 그분 알아내가 한 2번 갔는데 이제 그 억눌렸던 감정을 막 오빠가 무섭고 또 엄마가 아빠가 그런 걸 해결을 못 해주니까 막 참고 있던 거를 풀어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걔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거를 다 그냥 따라주고 들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나중에는 그렇게 원만하게 이런 자기 그런 눌렸던 감정을 하나하나 풀어내면은, 원만하게 돌아오느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돌아온다고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걔가 하는 말은 지금까지는 지 감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뭐 친척 모임에도 잘 안 오고요. 가면은 내 마음은 이렇게 우울한데 다 이렇게 웃어줘야 되고 막 이런 게 너무 힘들대요. 그래가지고 막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이제 저 하고 싶은 뭐 또 공부도 해보겠다고 하고 막 그래가지고 부모로서 정말 저는 남편이 막 혼내려고 하면은 상담쌤이 그냥 다 받아주라고 했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우리 부부 자식 못 키운 죄가 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말리고 하는데 걔가 막 퍼붓고 그러면은 정말 눈물이 나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신부님 어떻게 아이를 부모로서 지금 다 장성한 그 자식을 어떻게 이끌어줘야 되고 그 딸이 정말 그렇게 상담하고 가는 길이 바른 건지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따님이 상담을 받고 나서 네.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억눌린 화를 풀어내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지가 하고 싶은 다 오빠한테도 이제 쥐어 살았는데 오빠한테도 다 퍼붓고 아빠한테도 저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과정이라고는 거기 상담소에 하시더라고요. 그걸 다 막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이제 나중에는 걔도 편안해지고 원만하게 돌아올 거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좀 많이 걱정이 되고 부모로서 정말 그 아이가 하는 대로 지금 지켜보고 가만히 있어야만 되는 건지 그런 게 좀 걱정. 아드님은 괜찮아요? 아들도 화가 많아요. 제가 그런 걸 몰랐었는데 걔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어려서 축구를 하면서 지금 생각에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날려보낸 것 같아요. 근데 딸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고 아들도 가만히 보면은 화가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많이 마음이 지금 이제. 근데 아들은 지금 상담도 안 받잖아요. 아들은 걔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결혼해가지고 지금 아기 둘 낳고 처자식하고 잘 살아요. 애 키우면서 걔는 몰라요. 저는 스트레스 없고 또 크는 과정에서 중고등학교 때 아빠한테도 뭐 반항하고 하니까 좀 맞고 그런 것도 뭐 별로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제가 바라다 봐서는 좀 화가 있는 것 같은데 걔는 그거를 그런 걸 의식을 못 해요. 그럼 무의식으로 뭔가 예전에 쌓았던 화가 네. 자기 자식이나 아내나 또는 부모님에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막 터져 나가고 그래요? 근데 처자식한테는 안 터져 나가고 동생한테도 지가 잘못한 걸 뉘우치고 굉장히 잘해요. 잘하는데 이제 부모한테만 막 좀 성질을 내요. 가족 구성원 간의 어떤 그런 갈등에서 생기는 화가 아니라 그동안 아이가 이제 크고 할 때까지는 굉장히 뭐 하여튼 친구 관계도 굉장히 좋고 지금도 친구 관계라든가 이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때 뭐 하여튼 직장에 대한 그 자긍심도 꽤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 이제 상사하고 조금 갈등을 빚다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지 어떤 그 남매 간의 그런 스트레스는 아닌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직장 스트레스를 이야기하면 저희 부부는 어려서부터 아 그랬구나 이것도 이제 나이 먹어서 배웠어요. 아 그랬구나 뭐 이렇게를 못했어요. 네가 학교 다닐 때도 네가 잘못했으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지. 직장에서도 스트레스 받는 거를 정말 저희 부부가 생각할 때는 너무 무례해요, 아들이요. 그리고 그냥 다 저희는 이렇게 예의하고 했는데 너 너무 좀 그렇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 대화가 부모 자식 간에 안 되니까 좀 큰 소리가 나오고요. 이제 아들이 지금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크고 이제 동생한테는 미안한 마음으로 잘 해주고 그렇게 지지고 볶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부모님 말씀을 그런 것 같아요. 그 아들하고 딸하고 그 뭐 잠깐 어렸을 때 어디 다른 집에 이렇게 보냈는데 근데 이제 1학년 때는 데려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는 데리고 잘 살았는데 아마 5살, 6살, 7살 뭐 요럴 때 딸은 뭐 한 5살 때까지 예, 요럴 때까지 잠깐 떨어져 있었던 상황이 있었다. 사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5살 정도의 자기 개념이 형성될 수 있는 자기 자아라는 개념이 형성될 수 있는 나이에 부모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일단 그 시기에는 조금 눈칫밥 먹는 그런 다른 집에서 있었다는 게 조금 결핍이 있을 가능성은 있어는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큰아들은 한 뭐 9살, 8살, 그리고 딸이 3살 터울? 근데 할머니, 친할머니, 할아버지 어쨌든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하더라도 엄마 아빠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남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학령기 때는 올라왔으니 엄마랑 같이 살았는데 그때 하여튼 뭔가 자기네가 느꼈던 것이 있었으면 그러면 엄마 아빠하고 그런 얘기들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당시에 그냥 부모님의 기억으로는 딸이 조금 더 둘째 딸이 이뻤던 것 같다 말씀하셨으니 첫째 아들이 그걸 꼭 시기 질투가 나서 좀 괴롭혔을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식을 키울 때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런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아이들은 그냥 정상적으로 잘 또 커나가고 설사 그런 결핍이 있고 또 과거에 화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잘 이해를 해가면서 때로는 그 과거의 그런 그 고통들 잘 승화시키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그게 승화가 안 되면 그게 이제 한으로 맺히거나 아니면 감정적인 앙금으로 맺혀서 이것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제 폭발하게 된다. 그 폭발하게 되는 그 과정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예를 들면 지금 따님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니까 상담을 받게 되겠죠. 대인관계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에서 상담 선생님이 뭐라고 도대체 했기에 갑자기 집에 와가지고 부모님한테 없었던 그러한 그런 불편한 감정들을 막 쏟아내면서 내가 여태까지 이러고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는 다 부모님 때문이야 라고 이제 탓을 돌리면서 하소연하게 된다. 언제까지 이걸 받아줘야 되나 몰라서 상담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상담을 해봤더니 야단치지 말고 다 받아줄 거 받아줘라. 자기가 안에 있는 게 다 나오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정상으로 돌아오니 그거를 다 받아달라는 얘기를 들으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 얘기를 계속 이런 식으로 들어야 되는지 딸이 제대로 정말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속에 있었던 화가 다 풀어지고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하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죠. 자, 이렇게 제가 오늘 아침에 강의 때 말씀을 드렸듯이 화는 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참아야 됩니까? 했을 때 결론은 참아서도 내가 병되고 나중에 그거로 인해서 이자 붙여서 또다시 더 큰 화가 나갈 수 있으니 참는 거는 방법이 아니고 그렇다고 화를 내면
그러면은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니까 속이라도 시원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또 나 주변을 떠나니까 기능하지 못해서 차라리 아유 나 좋자고 화를 내보니까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비난받고 내가 남는 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내 좋다고 또 화를 내봐야 나도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니 이것도 답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쉽게 그냥 버전을 바꿔서 할 말이 있을 때 할 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고민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일상 사회생활이다. 누구나 다 똑같다. 그런데 뭐 할 말이 있다고 다 하게 되면 처음은 잘했다 싶지만 나중에는 괜히 했다 싶고 할 말이 있어서 하지 않으면 처음엔 답답하지만 나중엔 잘했다 싶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래서 지금 시원하고 나중에 후회할 거냐 아니면은 지금 조금 답답해도 나중에 잘했다 생각하면서 안심하는 게 훨씬 나은 거냐 이런 생각을 해도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든 간에 지금 좋아도 나중에 안 좋으면 그것도 답이 아니고 지금 또 안 좋다고 해서 나중에 좋아진 것도 환경이 좋아진 거지 내 자신은 계속 참게 되면은 역시 내 자신에게 화를 참음으로써 얻어지는 질병 또는 내 자신의 성격도 안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옛날 조선시대에는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는 있지 않은 어떤 야사에 나온 얘기라고만 들었는데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죠. 어느 임금인지. 이규태 선생님이 쓰신 책에서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요. 어떤 왕이 너무 심각하게 병에 걸려가지고 이 왕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무슨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다고나 하네요. 어이도 고칠 수가 없었던 병이라 전국 방방 곳곳에 방을 내서 이 임금님의 이런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나와봐라. 이렇게 뭐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사람이 딱 와가지고 제가 임금님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 그러면은 어서 와서 한번 내 맥을 한번 짚어보고 병을 한번 진단해보거라 했더니 한 가지 약조만 해주시면 제가 진단과 처방을 하겠습니다. 뭐냐 했더니 제발 제가 임금님의 병을 고쳤으면 그 다음에 저희 목을 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임금이 야 이게 무슨 말이냐 내 병을 고쳤는데 내가 왜 네 목을 치느냐 그랬더니 제발 부탁이니 그 약조만이라도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이고 그 말이라고 하느냐 네가 원하는 소원을 내가 들어준다고 했는데 왜 네 목을 치느냐 라고 약조를 하고 그리고 진맥을 보라 했더니 이분이 어이들을 다 물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어이들을. 그러니까 임금이 어떻게 생판 초면에 이 사람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주변에 호의를 하시는 분들하고 또 어이들을 다 물르라 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판에 임금이 그럼 다 물러가 있어라. 그래서 이제 다들 물러가 있고 방 안에 자기와 그러니까 임금님과 그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은 단둘이 남아있게 됐다. 그때 이 사람이 그러면 임금님 지금서부터 제가 치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임금님이 그래라 그랬지. 이 평상에 누우십시오. 그래 누웠는데 갑자기 임금님 배에 올라타가지고 임금님의 콧시험을 하나씩 뜯고 그리고 뺨따구를 조금씩 때리면서 약 올리기 시작했답니다. 그 임금이 무엄하다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 했더니 치료이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 잘 참아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조금 야사에서는 뭘까 각색을 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임금을 능멸한 거예요. 그랬더니 도저히 치료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놈이 나를 무시하고 완전히 나를 장난치고 노는구나 생각한 임금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지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드디어 이 분기탱천하면서 걔 아무도 없느냐 하고 소리를 지른 거죠. 당장 이놈을 끌어내다가 냅다 목을 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임금님 제가 드린 약조는 잊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내 병을 고쳐야 너한테 그런
지키는 거지. 지금 나를 능멸한 인간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했더니 지금 당장 어이한테 가서 맥을 짚어보라 하십시오. 그래서 맥을 짚어봤더니 돌아왔대요. 정상적으로 맥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임금님은 정사를 돌보시면서 그 수많은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고 가만히 참고 있다가 그것이 병이 되어가지고 온몸에 혈과 기가 다 막힌 병에 걸려 있었는데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거는 어떤 것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화를 터뜨려야만 드디어 이 안에 숨어있는 이 분노에 대한 기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야 기가 뚫리게 됩니다. 근데 누가 임금님께 그런 화를, 정말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내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생각해서 임금님을 능멸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야기가 실화인지 아닌지는 저도 몰라요. 한번 이 이야기를 듣고 근거가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바로 그 책이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하니까 그 책에서 본 내용이니까 그 참고 문헌을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하고 있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일입니다. 예, 화를 내지 않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참아야 되는 이 사회생활 얼마나 힘들게 생활하십니까? 그랬을 때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 화를 참아서는 안 된다, 화를 풀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 기독교 상담자, 개신교에 있는 상담자가 아마 딸에게 했을지도 몰라요. 너 엄마한테 불만 많잖아. 근데 한 번이 또 말해봤어? 안 해봤지. 그게 다 화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속병에 걸린 거야. 그러니 너 엄마한테 불만 있고 화난 거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한번 풀어봐.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은 많지는 않지만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바로 이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너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을 놓고 보면 지금 이 정도로 살아가는 것도 대견하다. 정말 너 혼자 잘 버티고 살아왔다. 사실은 너네 부모님과 또 이런 그 가정 환경에서는 지금 이렇게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정말 잘한 거다. 그러니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고 오빠로부터 그런 괴로움을 그렇게 당한 너를 부모님이 온전히 이해해주지 못하고 또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오빠로부터 보호해주지 못한 너희 부모님 때문에 지금 이러한 감정들이 쌓여 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참고 있으면 병이 난다.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는 네 탓이 아니다. 지금 뭔가 이렇게 대인관계가 안 되고 사람들과 문제가 생기는 것은 너의 탓이 아니야. 이렇게 자신의 탓을 하면서 우울해지고 자기가 점점 자괴감에 빠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흔히 상담자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갑자기 내담자는 집에 가서 자기가 안 하던 그런 자기 치유의 방법으로 부모님께 화를 엄청나게 내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상담실 보내기가 무서운 거예요. 내 애가 상담실 갔다 왔더니 내가 이런 거는 엄마 아빠 탓이래 라고 하면서 갑자기 모든 자신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감정적인 문제들을 부모에게 냅다 다 던져버리고 부모에게 막 하소연한다. 그때 부모님은 참 아닌 밤중에 홍두깨죠. 이렇게 뒤통수를 맞으면서 내가 여태까지 참 힘들게 살아온 아이에게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 소리를 계속 들어야 합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오히려 부모님도 아이가 그만큼 힘든 건 못지않게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담자가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뚜껑을 열었으면 잘 닫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던 이 딸아이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닫아주지 못하면 열린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지금의 이 이유를 부모에게 투사하면서 그리고 부모의 탓을 돌리면서
자기는 항상 피해자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서 자존감이 훼손된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는, 즉 자존감의 훼손을 막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자존감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어느 방식으로든지 다시 이 삶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 정리가 될 때는 비록 부모님의 그러한 부족한 점이 있다 손 치더라도 자기가 나름대로의 자기 성격과 기질을 그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자기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해야 될 과제를 이행하지 못했던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일단 알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자기 삶에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모든 게 다 내 탓은 아니야. 나도 좀 피해자야. 그리고 나도 이럴만 하니까 이런 거야.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다 남 탓이야.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어.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상담을 하느냐 했을 때 상담을 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똑같은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상담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생 부모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끝까지 간다면 이거는 상담을 안 받는 만 못한 거죠. 계속 상담을 받고 있다면 아마 그 상담자가 잘 마무리를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했으니 과정은 일단은 딸이 여태까지 하지 않은 방식으로 부모에게 화를 내는 거는 일단 참는 것보다는 내고 있다는 그 자체의 의미를 두고 그래 네가 얼마나 지금까지 화가 많이 났었으면 나한테 그렇겠느냐, 내가 미안하다, 너한테 그렇게 못해줘서 내가 엄마가 그때는 너무 어려서 너무 힘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기 표현을 어머니가 해주시면 돼요. 무조건 딸 눈치 보면서 미안하단 말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만 딸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나한테 이래서는 안 되지라는 이야기를 지금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또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를 이제 자기가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를 떠안지 않고 계속 남의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감정을 접촉하지 못하게 되면 따님은 또 다른 방식의 문제가 이제 새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상담자가 그 상황을 보고 이것이 하나의 과정인지 아니면은 이것은 뭔가 역기능적으로 더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 다시 또 뭔가 개입을 해야 될지를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러나 아무튼 지금은 과정이니까 조금 더 믿고 기다려 주셔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 자기의 감정을 여태까지 억누르고 부모에게 표현하는 방식은 그건 사실은 옳은 방식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화를 참는 것도 지금까지 문제가 됐지만 화를 그래서 참으면 안 된다고 해서 화를 터뜨리는 것도 사실은 의미가 크게 크지 않습니다. 즉 화를 참아도 우리 몸 안에는 그 AK 세포라고 하는 티면역 세포의 그 건강 수치가 떨어집니다. 화를 참아도 그렇고요. 화를 내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반응은 순식간에 면역 체계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과 또 이런 의학자들이 공동으로 연구한 연구에 의하면은 감정을 참으나 감정을 터뜨리나 사실 몸 안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부정적인 반응들은 똑같은 양상으로 움직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화를 참는 것도 아니고 화를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화를 표현한다. 그거는 화를 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화났다는 사실을 대화를 통해서 상대에게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자신이 화를 난 상황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그 상황을 알리라고 했지 그 사람에게 화를 내라고 했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방법은 아닙니다. 물론 너무 억눌러 놨으면은 때로는 화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를 그만큼 꼭꼭 눌러놨는데 어떻게 술술 좋은 말로 말할 수 있겠어요? 그때는 그냥 내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화를 막 분출할 수밖에 없겠죠?
화가 얼마만큼 억눌려져 있는지에 대한 상태에 따라 다를 거예요. 딸이 그 정도 억눌려 있었으면 지금 터져나가는 이해해야 됩니다. 막 얘기하고 막 거의 부모님한테 여태까지 우리 딸 맞나 싶을 정도로 화를 막 내도 때로는 그래 네가 그만큼 참아왔다 많이 고생했다 하고 토닥거려 주는 것이 오히려 안에 있는 찌꺼기가 없이 그냥 다 화를 표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내가 더 이상 뽑아낼 화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도 너무 힘들고 엄마에게도 미안하고 이렇게 살아온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연민의 감정이 들면서 서로 같이 울어주면서 서로 보듬어주는 그런 과정으로 나가겠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게 다 뽑아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은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몇 개월에 걸쳐서도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그 화를 내게 된다면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화를 일상에서 쌓아두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화난다고 맨날 화를 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을까? 심리 영성 프로그램에 오십시오. 그때 거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간에는 아이 메시지로 해라, 비폭력적으로 해라, 말은 이런저런 이론이 많지만 나에게 맞는 그 패턴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떤 화가 걸리느냐에 따라서 언어 표현뿐만 아니라 내 정서 상태 또 내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지에 대한 전략도 다 달라야 돼요. 어떻게 똑같습니까? 내가 부모에게 화내는 것과 내 아랫사람한테 화내는 것과 내가 선생님한테 화를 표현하는 것과 신부님에게 불만을 표현하는 것 어떻게 같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 그때마다 나가는 자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자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자아에 따른 방식도 달라집니다. 또한 이 사건을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하고 이 말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기 인식이 바탕이 되지 않고 화를 표현하게 되면 결국 안한만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화를 내서 일단 나라도 좀 속 시원하자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그거보다 더 강력한 후폭풍으로 인해서 괜히 내가 이렇게 말했다 싶어. 아유, 내가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네. 사람들하고 대인관계가 안 좋네. 결국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더 깎아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도 된다. 그러니까 화를 잘 표현하는 방식,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냥 무조건 프로그램 들어오라고 하고 한 가지 스킬도 주지 않습니까? 네. 이때는 그냥 간략하게 우리가 이렇게 원칙을 한번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화를 표현한다고 해봅시다. 그때 내가 좋으려고 표현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안 좋으려면 참는 게 낫잖아. 예, 그러니까 내가 좋으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I'm okay 위해서 표현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화를 표현하는 당사자, 그 화가 나서 그 사람에게 말하는 상대방은 내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네, 나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내 말을 듣고도 상대방이 아이고, 그렇고 화가 났구나. 아유 미안하다. 나 그걸로 화날 줄은 몰랐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상대방도 나쁘지 않고 좋은 겁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상대방에게 표현했는데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은 I'm okay, you okay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정을 쌓여놓고선 말을 안 하는 것은 I'm not okay, you are okay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저히 못하겠다. 나는 그냥 화를 내겠다. 해버려서 말을 하게 되면 I'm okay를 하면서 you are not okay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만 우리가 화를 표현할 수밖에 없다면 이 세상 어떻게 삽니까? 내가 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나도 오케이 되지 않은 방식으로 그러면 이것을 표현하는데도 상대방도 나도 오케이가 되지 않아서 결론적으로는 둘 다 오케이 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려서부터 우리가 사실은 조금씩 몸에 익숙하게 습득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방식의 교육을 우리가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왜 화나는지에 대한 어떤 사건에 대한 것은 인지가 되는데 이 감정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 표현 기법을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딸아이가 엄마에게 느끼는 감정은 분노일까요?
분노의 감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분노로 어머니가 알아듣잖아요. 왜냐하면 그걸로밖에 표현할 감정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딸이 사실 엄마에게 표현하는 그 감정은 아쉬움과 속상함이 더 큰 거예요. 이 감정은 분노의 감정하고 다른 거예요. 원망의 감정이라고도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이성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엄마가 최선을 다했지만 나한테는 이만큼 큰 상처였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정은 속상함인 거예요. 근데 그건 분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표현은 분노로 하잖아. 이런 디테일한 감정에 대한 우리의 통찰이 없는 상태에서 표현하게 되니까 그렇게 역기능적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속상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어요? 딸이 어떤 방식으로 하면 엄마도 그래 충분히 네가 그렇게 힘들었겠구나라는 말도 나올 수 있고, 딸도 하고 나서 특별히 수치스럽거나 죄스럽거나 엄마한테 내가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자괴감 가지지 않을 정도의 내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내가 지금까지 내 삶에서 말하지 못했던 것을 엄마에게 표현하는 그러한 감정의 소통 또는 감정의 정화의 체험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그냥 아무튼 그런 방법이 있다. 그건 말의 기술이 아니에요. 내가 정확하게 이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언어적이고 비언어적인 표정을 통해서 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부모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속상함이 아니라 분노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부모님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지금까지 이 삶의 이 역사에서 서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을 뿐 우리가 통제할 수 없었던 삶의 고통이 우리에게는 누구나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수용할 수 있을 때 드디어 우리는 열심히 사랑했지만 그러나 서로 사랑을 서로 하는 과정에서 그 고통을 좀 알아주지 못하고 보듬어주지 못했던 그런 결핍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지 부모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나중에 더 깨달을 날이 오겠죠. 아무튼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감정에 대한 터치를 상담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더 두고 보시면 그래도 따님이 내가 여태까지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부모님에게 하고 나서도 자기가 마음속으로 불편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느냐를 보면 아, 이 상담이 잘 되고 있구나 아니면은 뭔가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한번 쭉 같이 그래도 지켜봐 주시고 견뎌봐 주세요. 예, 지금까지 그거 안 했으니까 이자 쳐서 내가 이거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다 엄마가 덕이 부족해서 그런 건데 네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다 말해 다 받아줄게. 이런 마음만 가지고 좀 이렇게 받아주시고 난 다음에는 뭐가 좀 달라지겠지. 근데 그때도 좀 뭐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때 한 번 더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우리들이 콩을 삶아갖고 이렇게 청국장을 황토방에 띄웁니다. 황토방. 이렇게 우리 황토방에서 이 집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기농으로 우렁공법으로 하는 6만지기를 우리가 집을 사갖고 와서 이 띄울 때 이 청국장 안에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청국장을 제대로 띄우는 거는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나야지 뭐 썩는 냄새가 나면은 썩은 거예요. 그게 부패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봐봐. 이 진이 이렇게 싹 일어나야지. 이쪽으로 와서 해봐. 진이 싹 일어나면은 청국장이 잘 뜬 겁니다. 이렇게 실같이 좀 밀어봐 한번. 지금 실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잠깐만. 이렇게 진이 이렇게 실같이 지금 보이시죠? 실같이 이렇게 나와야만이 이 청국장이 아주 잘 뜬 겁니다. 정말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이 진 하얀 게 다 진입니다. 이거 바실러스 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띄워서 진공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된 청국장 찌개를 끓여 드시기도 하고, 제가 권하는 거는 나물하고 무생채하고 고춧가루, 참기름 조금 넣어서
비벼서 드시는 거예요. 진공 포장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렬로 세워서 5개씩 넣고 진공 포장으로 하면은 아주 공기도 안 들어가고 깨끗한 청국장 가루 찌개를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꽤 걸리네. 네. 30초. 바람을 다 빼고 그다음에 진공 포장으로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생태마을에 전화를 하시면은 17개? 18개인가? 17개를 해서 주문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택배비를 받지 않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옛날 어머니 생각 많이 나시는 분들 이 청국장 주문하셔서 집에서 저녁에 냄새는 밖으로 안 나가니까 집에서 끓여 드셔도 아파트에서 하시는 분들도 아마 괜찮으실 겁니다. 제가 직접 집어서 먹어보니까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거는 이렇게 많은 좋은 유익항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